저희 북살롱 시즌2의 두 번째 책이었고요. 나는 이 질문이 불편하다라는 철학 교양 도서입니다. 그 살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 만한 22가지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책이고요. 총 4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다른 분들 혹시 끝까지 읽으신 분들 계세요? 네. 다 보셨어요? 다 읽었어요. 그럼 세 분께서 오늘 모임을 이끌어주시는 걸로 소설이나 이런 거보다는 좀 얘기하기가 힘들 것 같긴 해요. 내 생각과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신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논쟁거리가 될 만한 주제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뭐 여기가 무슨 정책 토론 자리는 아니니까 네, 스무스한 어조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철학이란 단어 자체가 좀 주는 약간 그 난해한 느낌이랄까 좀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의외로 굉장히 술술 잘 익혔고 어려운 말도 많이 없었고 읽는 사람이 정말 잘 읽을 수 있게 너무 좋게 잘 써놨다. 철학이란 그 책이란 자체가 좀 일반인들이 그냥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이 철학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막연하고 뭘 얘기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굉장히 쉽게 잘 써놓은 것 같아요. 저는 좀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.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이제 보면 답이 없으니까 이제 한 챕터 끝나면 이제 나는 어떤가를 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여기 안에 이제 나오는 질문들이 저희가 살면서 한 번씩 저도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근데 답을 못 찾던 내용들이었고 제가 요즘 좀 많이 가지고 있던 고민들이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후배들이 90년대생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. 저는 80년대생인데 90년대생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뭐 저희랑도 뭐 엄청 많이 다르더라고요. 흑수저 뭐 이런 얘기들 할 때마다 이제 더 이상 뭐 이제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답을 많이 찾았어요. 이제 지혜로운 선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그 철학책을 대학 교양 때 읽고 진짜 오랜만에 읽는데 진짜 오랜만에 해봤자 몇 년 안 되잖아요. 5년 만에 읽는 것 같은데요. 근데 제가 평소에 책을 읽을 때는 주로 소설을 읽는데요. 저도 요즘에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. 회사에서 발전이 없고 정체되어 있는 것만 갖고 이래가지고 찾으신 이유는 뭔가요? 네? 제 후배랑 똑같은 네. 얘기예요. 고민이 많았는데 오히려 소설보다는 이런 인문학 책이 조금 더 빠르고 직관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왜 이런 인문 교양 책을 읽는 건지 좀 이해가 됐어요. 이거 읽으면서 뭔가 그 파트 얘기 나올 때마다 딱 떠오르는 사람이 생기니까 사람이 부서에 누군가가 이런 생각을 했던 부서에 지목이 되는 막 그게 있으니까 살짝 읽으면서 욱할 뻔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뭐 행복이란 기준이 뭐냐 이런 거에서 한 3번 정도 다시 막 이게 진짜 맞아? 이런 식으로도 생각 많이 해보고 뭐라 그래요? 어떤 성인을 정할 때 그 선한 대리인의 반대편에서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. 저는 약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되게 많이 봤는데 정말 이게 맞는 거야 막 되게 반발하면서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평소에 제가 너무 얕은 생각을 가졌다 해야 되나? 저도 그랬어요. 그때 그 살아가는 데만 치중하고 깊게 생각할 부분이 많은데 그거를 이 책을 통해서 답을 듣는 그런 시간이었어요. 그리고 제가 지금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게 막 전부라고 생각했던 적이 되게 많은데 알고 보면은 최종 목표까지 다다르는데 뭐 극히 일부분일 것이다. 이런 부분이 저한테 많은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. 총평을 하자면 나는 이 질문이 불편하다잖아요. 저는 질문이 별로 이렇게 불편하진 않더라고요. 그냥 대체로 늘 하던 생각. 아니 대체로 이런 생각 하시면서 대체로 공감이 많이 됐어요. 생각이 좀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여기에 인용된 책들이 좋은 책들이 많더라고요. 그걸 좀 관심 있게 또 봐야 되고 줄도 쳤고 나중에 또 사서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철학을 그래도 좀 쉽게 접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괜찮은 자기계발서도 되지 않을까 나름 균형을 잘 맞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괜찮은 책으로 이렇게 느꼈습니다.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서 이거는 나는 이 글쓰기와 생각이 좀 다른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한데 하는 질문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기본소득제에 대한 개념이 좀 나오더라고요. 요새 그 청년수당이 약간 이런 개념 비슷하다는 생각도 좀 들면서 저도 기본소득제 부분 읽으면서 이 저자는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
이 저자가 찬성하는 주요 논거가 그 기본소득제를 주면은 사람들이 소득이 많아지니까 소비도 더 많이 할 거고 그러면은 그 경제 침체가 좀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저는 기본소득제를 하면은 소비는 많이 늘 수 있지만은 오히려 기업에서 그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.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청년수당은 그 경기도에서 만 25세 청년들한테 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받고 있는데 나는 그거는 받으면 되게 좋아요. 근데 그게 좋은 이유는 제가 그걸 받는다고 해서 그게 1년만 받는 거니까 나중에 뭐 직업을 안 찾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이거 받고 평생 놀고 먹자 이런 건 아니니까 사회에 별로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모든 사람한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건 저는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.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게 사실 그냥 회사에서 나랑 똑같은 월급인데 옆자리 사람이 일만 덜 해도 짜증나거든요. 그렇죠, 내가 맞아. 더 많이 해도 맞아, 짜증난단 맞아. 말이에요. 맞아. 근데 아예 일도 안 하는데 기본소득을 보장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제 별로 안 좋은데 저희 회사만 봐도 로봇을 엄청 산단 말이에요. 사람을 이제 다 자른다는 목적 하에서 이제 로봇을 엄청 사고 AI도 하는데 그런 개념이 나중에는 진짜 로봇가 저희를 대체할 순간들이 올 거거든요. 그래도 우리가 생산해내는 그 생산량이나 이제 이익은 비슷할 거란 말이죠. 근데 그게 이제 로봇이 가져갈 수는 없을 테니까 사실 다 자본가가 가져갈 텐데 그쵸. 그걸 이제 노동자들한테 분배해준다는 개념으로 보면 기본소득제가 있어야지 사회가 유지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. 이제 개인의 감정으로 볼 거냐 이거를 사회 유지로 볼 거냐에 이제 약간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. 그 이제 그 기본소득제 예산이 어쨌든 기업가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그렇죠. 들거든요. 법인세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. 네. 이거를 우리 세금으로 할 게 아니라 기본소득제 개념을 저도 예전부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결국은 언제 할 거냐. 오늘 갑자기 기계가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잖아요. 다 사람들. 그러니까 차근차근 바꿀 건데 어느 시점이 되면 분명히 기계가 더 많아지고 사람은 이제 점점 그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놓여지는데 또는 그때 됐을 때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냐. 나간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해서 아니면 다른 일을 구해봤더니 이제 기계가 너무 많아져서 사람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. 정부에서 봤더니 야 물건 사기 너무 많아. 야 이러다가 얘네들 다 죽겠는데 어느 정도 시점이 오면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이미 공장에 기계가 들어와 있고 얘네들 어떻게 살려야 돼. 그때부터는 이제 얘네들 돈을 좀 줘가지고 먹고 살긴 해줘야지. 이런 시점이 어느 정도 그 시점이 있을 거라고 봐요. 근데 그때 됐을 때 기본소득제에 국민들이 찬성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건 또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장님이 잠깐 언급하셨듯이 그 기업에서 돈을 좀 빼서 그걸 세금을 한다 이거는 좀 작은 금액이고요. 그 복지가 잘 돼 있는 저 북유럽 쪽에 가면은 40% 정도 세금을 주는데요. 100만 원 벌면 40만 원 그렇게 내게 돼요. 40에서 45. 지금도 네. 세금 너무 많지 않나요? 저 덴마크 이쪽은 거의 50% 이상 냅니다. 그 정도 세금을 내야 기본소득을 실시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재정이 잡히는 거지. 기업회가 해가지고도 기업 반발도 너무 클 거고 제가 봤을 때는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 시점이 됐을 때는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. 기본소득제 이전에 우리가 향후 이제 결국엔 기계나 뭐 AI나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일자리들이 많이 이렇게 감소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론이잖아요. 네. 근데 또 역으로 새로운 직업들도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간격으로 차이가 날 것이냐는 솔직히 지나봐야 되고 연구 자료마다 오히려 더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니까 또 다른 질문에서 같이 얘기해보고 싶었던 질문 아까 흑수저 금수저 얘기도 하셨는데 요거는 또 이제 하면 한 3시간 할 것 같아서 이 개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. 흑수저와 금수저의 삶은 공평할까? 저는 사실 저 단어를 누가 만들었을까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은 왜 언제부터 부모가 자식을 키워주는데 이제 부모가 이제 흑수저냐 금수저냐로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, 그리고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유를 왜 부모 탓으로 더 크게 돌리느냐, 저런 단어가 이제 나오게 옛날에 대비해서 현재 이제 막 90년대생들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뭘까를 그냥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노력하면은 내가 이제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도
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었는데 맞아요. 사회가 개천에서 용이 못 나는 구조가 되었기 네. 때문에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제 후배들 봐도 이제 그냥 여기서 이제 자기가 더 노력을 해가지고 더 나은 방향을 갔으면 좋겠는데 아유 저희 집은 뭐 흙수저라서 안 돼요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그런 얘기를 할 때, 그러니까 쟤네 집은 부자라서 뭐 집도 주고 뭐 이미 뭐 좋잖아,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조금 되게 안타깝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미 약간 패배자의 의식을 가져가는 게 아닌가. 난 어쩔 수 없어. 요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. 저는. 저도 그 요즘 들어서 막 금수저, 흑수저라고 아예 라벨링을 하면서 완전 서로 나누는 그런 분위기가 됐잖아요. 그렇게 된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수성가를 이제 못하는 사회구조가 된 것도 있는데 지금은 너무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래서 남의 삶을 너무 잘 볼 수 있게 됐어요.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집만 뿐만 아니라 그냥 뭐 어떤 재벌집의 아들, 뭐 엄청 잘 사는 뭐 금융기관차 아들, 뭐 이런 사람들의 삶을 되게 잘 볼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엄청난 박탈감을 느끼게 되죠. 전혀 안 궁금한데 우리나라 20대 이하 중에 막 자산가 1조 원 이상 이런 거 안 궁금한데 거기만 나오니까 정말 인스타그램만 팔로우해도 막 그 사람들 막 요트 파티 하는 거 그런 진짜 샤넬백 막 이렇게 해놓는 거 그거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냥 같은 나이인데도 그 사람은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, 앞으로도 다른 삶을 살겠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지금 우리나라만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도 아닌 게 막 이란인가 거기에서는 아예 그 계정이 있어요. 테헤란에 잘 사는 집 아이들 그룹으로 운영하는 계정이 있어요. 그래서 그게 완전 난리가 났었는데 거기 어떤 남자 그 금수저가 거기에 나는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이제 그만 나 좀 질투해라 이런 식으로 올린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전 세계적으로 요즘 다 막 이런 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.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. 전체적으로 그 정제 성장률이 높은 나라는 시대 차익을 많이 얻을 수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나라도 70년대, 80년대는 우리 기성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제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만큼 시대 차익을 얻을 수 있고 부동산이나 주식으로도 많이 말 그대로 이제 기회가 많았던 거죠.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결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서다 보니까 저성장 시대로 가면서 가면 갈수록 이제 말 그대로 시대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. 지금 세대 사람들이 말 그대로 과거에 부모님 세대는 돈 벌 거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다 이거죠. 이게 굉장히 불만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다 그렇습니다.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잖아요. 유튜브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흑수저 금수저 자기만의 컨텐츠를 가지고서 또 열심히 해서 잘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좀 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. 과거보다 굉장히 글로벌해지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환경도 되는 것 같고. 저도 그 금수저 흑수저 얘기가 나왔을 때 생각을 해봤는데요. 이 작가도 그 얘기를 책에서 소개를 하더라고요.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더 행복할 거냐. 금수저가 행복하냐 아니면 흑수저가 행복하냐. 작가도 그걸 묻고 있는 거였고 결국은 비교해봐야 나만 손대다. 비교해봐야 불행해진다. 어떻게 행복해질 거냐 그 얘기를 작가가 한 것 같고 금수저 흑수저 때문에 이제 세상이 참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게 결국은 투표고 사회 체제를 어떻게 바꿀 거냐, 경제 체제를 어떻게 바꿀 거냐. 경제 체제를 바꾸는 방법이 이제 정치를 뭐 진보 쪽으로 좀 많이 할 거냐. 뭐 진보 쪽으로 많이 가면은 이제 뭐 사회가 좀 더 부의 재분배가 더 잘 이루어지겠죠. 그리고 보수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. 우리 이렇게 잘 사는 사람, 못 사는 사람 이렇게 갭을 갈라놓지 말고 좀 더 부를 좀 재분배를 잘 해보자. 이런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이제 결국은 진보 진영의 뭐 정치인들이나 뭐 대통령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죠. 이제 저런 생각 때문에 약간 진보의 정치를 뽑았죠. 지금 이제 진보의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약간 그 논란이 좀 있습니다. 민주당이 진보냐?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민주당이 진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불 붙은 건가요? 약간 분위기가 약간 불붙은 시간에도 안 한다는 약간 그 정치. 근데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. 그럼 뭐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뽑을 수 있는 가장 최진보잖아요. 대통령으로 갈 수 있는 최진보라고 생각해요.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구조에서. 근데 이제 그래도 취업이 또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동생은 아주 정치에 대해서 이거 누구 뽑아도 안 되는 세상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더라고요. 근데 제 주변에도 사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
머리로는 당연히 투표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너무 이상적이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. 현실이 그걸 보여주지 못하니까 실제로 그 어떤 해당 공약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당선이 됐을 때 그게 잘 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자꾸 이제 불신이 늘어나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투표니까 하긴 하는데 다들 미심쩍어 하면서 정말 차악을 선택하는 것 같은 느낌. 그리고 저는 좀 분수적 수저가 생각이 드는 게 배움의 질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대부분의 애들이 철이 없으니까 공부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애들도 있지만은 배우고 싶은데 못 배우는 애들이 있어요. 여기서 그쵸. 학원비 2-30만 원 이것 때문에 배움의 질이 차이가 나고 성적이 갭이 생기고 그 일단 배운 데부터 막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거를 한순간에 따라갈 수 있냐. 줄 세우기에서 배움의 질이 낮으면은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 막 멘토링을 하는 막 멘토? 막 선생님들 입장에서 교육을 받잖아요. 그러면은 네가 이걸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? 그 못하는 방법은 이만큼 나왔는데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뭔데? 그러면은 너는 쉽게 생각을 해라. 그럼 못하는 방법을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. 근데 거기에 돈이 딸려 나오면은 이제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답이 없는 그 순간이 이 장벽이 좀 많이 나오는 거죠. 근데 이런 현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. 맞아요. 내 개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가 철학이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. 네. 이 현실을 내가 바꿀 수는 없고 나는 여기에 내던져졌고 그러면 여기에서 나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면서 나는 행복하게 살아갈 거냐. 내가 꼭 남들처럼 36평짜리 아파트의 소유자가 되어야지 행복한 건 아니지 않느냐. 행복에 관해서 최근에 영화 한 편 봤는데 수공녀라는 영화를 봤거든요. 거기 안에서 그 여자 주인공이 담배랑 위스키랑 남자친구 이 세 개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그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끄어가다가 담배, 위스키, 그 집세 이렇게 해서 집세를 딱 끄어버리고 집을 딱 나가거든요. 그냥 자기 취향의 집을 포기하는 거죠. 그것처럼 약간 남들 기준에서 행복보다는 약간 자기 기준에서 행복을 찾으면은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. 약간 저도 약간 남들 기준에서 행복을 제 행복이랑 동일시 해놓고 그걸 쫓아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거 아닌가. 그런 의미를 자연스럽게 삶의 의미로 우리가 가보는 거죠. 삶의 의미요? 삶의 첫 의미를 번째. 나오나요? 도대체 왜 사는가? 왜 사는가? 이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, 이 그렇지. 책에. 왜냐면 시작이 나는 왜 사는가였기 때문에 맞아. 예, 여기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. 이준이 생각해보니까 좀 많이 불편하네요. 불편하네. 그렇죠. 제목 잘 지었네. 첫 번째 질문이 우리가 태어난 게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태어났는데 이제 왜 와서 사냐니? 너 왜 사냐? 야 태어났는데 어떡하냐? 뭔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뭔가 행위를 했을 때 너 이거 왜 하는 거야? 이렇게 물어보면 나 이거 하려고 하는 거야. 뭔가 목적 있잖아. 사진을 왜 찍는 거야? 야, 사진 찍어서 추억을 내가 남기려고 그러는 거야. 근데 너 왜 태어났어? 태어나서 한 게 없는데. 태어나서 없는데. 엄마 아빠가 날 낳았어. 아니 낳았어 나를. 근데 갑자기 나한테 너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러면 이렇게 불편할 질문하는 수 거야? 있는 거야. 만약에 내가 결정할 수가 있었어. 내가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를 결정할 수가 있었어. 그러면 태어나셨을 것 같으세요? 안 태어나셨을 것 같으세요? 무조건 태어날 것 같아요. 무조건 태어날 것 같아요. 저는 안 태어나고 싶거든요. 응. 그냥 경험해왔기 때문에 이 삶이 좋았어 끝. 나의 생은 이 생으로 끝. 굳이 한 번 더 삶을 살고 싶진 않거든요. 그냥 이 지금 삶을 사는 순간 매 순간순간은 즐겁고 좋지만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싫어요. 싫어요. 그냥 싫어요. 아무것도 안 돼. 그냥 아무것도 동물도 싫고 막 돌도 싫어 그냥. 그냥 세상에 소멸이요? 이 세상에 존재하고 싶지 않아 그냥. 또 불편하세요. 그걸 선택할 수 있다면 선택할 수 있다면 태어난 것도 나쁘지 나쁘지 않다. 않다. 사람으로 다시 산다는 게 이렇게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좋은 일도 있고. 안 태어나는 것보다 태어나서 뭔가 주도적으로 뭔가 스스로 해보는 것도 좋은 한숨은 것 같습니다. 나오지만 예. 다시 태어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. 진짜 생각해본 적 없어서 태어나고 싶을 것 같아요. 저도 지금까지 행복했던 기억도 많기 때문에
힘듦도 있지만 힘듦도 또 지나 보면 다 추억이 되고. 저는 만약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좀 행복한 가정에 개로 태어나고 싶어요. 뭐라고요? 행복한 가정. 가장 이렇게 강아지. 강아지. 누군가의 예삐로 태어나고 싶다. 그래서 그냥 뭔가 저 강아지 볼 때 되게 부럽거든요. 애들이 막 신나가지고 막 발코해 뛰어다니고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그 강아지의 존재로서 누군가는 행복해지고 또 본인 스스로도 또 이렇게 행복하고 그런 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뭔가 마무리를 제가 이 문장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찾았는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여기 31페이지에도 그 말이 딱 나와가지고 되게 반가웠었는데 이것이 삶인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어쨌든 이 삶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말이잖아요. 뭔가 다들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죽을 때 이 말을 하면서 죽을 수 있으면 멋있겠네요.